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 평론가 중에 한 분인 강원 교수님을 모시고요. 우리나라 대중음악사를 통찰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의 역사적 고찰과 그 시대상을 표현한 음악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의 그날로 안내할 강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교수로 재임 중에 계시기도 합니다만 저희에게는 교수님보다는요, 공중파의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 있죠.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나는 가수다. 그리고 불후의 명곡 등을 통해서 이미 그 조남과 얼굴이 널리 알려진 음악 평론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신 강원 교수님을요, 저희 무대 요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입니다. 네. 여기 굉장히 좋네요. 예, 자기에 딱 좋네요. 예, 약 한 앞으로 90분 동안 방금 말씀드린 주제로 진행하게 될 강헌입니다. 사실 뭐 90분 동안에 우선 우리나라의 음악사를 다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한 1970년대에 일어났던 굉장히 중요한 음악사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한 40대 후반 이상이신 분들은 어떤 일인지 잘 아실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실 것이고. 그리고 최근 10년 안에 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젊으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K-팝 한류라고 부를 만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대를 이으면서 우리가 그 두 개의 사건, 다시 말해서 어떤 통기타 혁명과 K-팝 한류라는 이 두 개의 음악사적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우리 대중음악 문화를 사유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음악 평론가 다 노래를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는 이제 제가 70년대 때 고등학생 때 취미 하면은 두 개밖에 없어요. 음악 감상, 독서. 그냥 그렇게 쓰는 게 그냥 예의죠, 예의. 예. 그래서 그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얘기는 거짓이어도 노래는 참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그러니까 소설이죠, 픽션. 픽션이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얘기잖아요. 꾸미는 얘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얘기는 거짓이어도 노래는 참말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어떤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동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뭔가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의미나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새야 파랑새야 시절이건 그리고 서태지의 시대이건 그것도 지금 수많은 이제 걸그룹 보이그룹의 시대이건 이 노래들이 당대의 사람들과 굉장히 밀접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거의 95살까지 산 유명한 미국의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20세기 초에 태어나서 21세기를 보고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21세기에 되는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99년도에 여는 인터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21세기의 세계 경제의 전망을 물었더니
피터 드러커 거의 90이 다 된 피터 드러커 이 사람은 경영학자예요. 문화예술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그에 대한 연구를 한 적도 책을 쓴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21세기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산업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웬 노경영학자가 갑자기 왜 문화산업을 얘기하나? 우리에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친숙한 것이죠. 굉장히 친숙하고 즐거운 것이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월급 떨어지면 뭐부터 줄입니까? 예? 문화비부터 줄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문화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문화가 소중하고 뭐 중요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결국은 정치 경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옛날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 순서대로. 문화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언제나. 근데 가장 비중이 적은 문화가 21세기에 세계의 헤게모니를 결정짓는다라고 굉장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5년 뒤에 죽었어요. 그 이분이 돌아가실 때쯤에 우리나라가 드디어 한류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음악평론가로 먹고 산 지 한 27년 되는데요. 제가 한 예언 2개가 틀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 노래가 외국에 팔릴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했거든요.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문제가 많아. 무슨 문제가 많냐면 일단 언어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어는 호환성이 너무 없어요. 참 우리가 이 언어를 갖다 500년 이상 지켜오기 기적입니다. 이거 뭐 어디 써먹을 데가 없어요. 딴 외국 애들이 이걸 배우려기 너무 어려워. 근데 우리가 이 언어로 노래를 그렇다고 우리가 갑자기 영어로 부르면 될 것 같냐?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요. 우리가 초기에 K-팝을 막 뜰 때 막 그 박진영 사단 이런 애들이 미국 가가지고 영어로 노래 막 부르고 그랬어요. 뭐 소녀시대도 그랬고 하나도 성공 못했습니다. 근데 정작 미국 시장에 뜬 노래는 여러분 알다시피 싸이의 강남 스타일인데 그 노래는 한국어 가사입니다. 사실 영어는 싸이가 제일 잘하죠. 그냥 보스턴을 유학을 했기 때문에. 싸이는 그 보스턴 술집에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현장어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소녀시대 같이 예쁘고 방긋방긋 우는 애들이 그 미국 시장을 진출하려고 막 자니 카슨스 같은 막 굉장히 엄청난 그 토크 프로그램에 다 출연했어요.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왜냐? 영어가 너무 어색해. 너무 딱 너무 준비된 훈련된 영어로만 하는데 여러분도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TV에서 초등학교 5학년 국어 교과서 식의 한국어를 구사하면 안 먹힌다. 동감이 안 돼요. 근데 그 왜 있잖아. 샘 머식 이런 애들 외국인인데 막 경상도 사투리 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럼 말이 이상하게 해도 우리는 먹히거든요. 근데 정작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싸이는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오히려 먹혔다. 저는 솔직히 그때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20세기 이후의 세계 문화사에서 변방의 나라가 중심의 나라에 진출한 사례가 없습니다. 언제나 미국, 영국이 세계를 주도했어요. 미국, 영국의 컨텐츠들이 세계를 주도했어요. 유일하게 이 빈틈을 파고 들어간 게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70년대 일본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지금 전 세계 산업의 약 65%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애니메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고퀄리티의 상품은 또 누가 갖고 있습니까? 미국이 갖고 있죠. 월트 디즈니가 갖고 있다. 일본이 갖고 있는 거는 그냥 삼류 컨텐츠들. 그러니까 우리 TV에 어린이들 있잖아요. 어린이들 보는 거 있잖아요. TV에서 보는 거. 전 세계 어린이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 어린이들도 지금 어릴 때 6시 되면 전부 다 TV 틀어놓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다 일본 거예요. 전 세계 어린이들이 일본 걸 봐요. 근데 여기는 일본 색깔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여기는 한국에 가면 한국으로 틀고 중국으로 하면 중국으로 틀고 이런 일본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이제 조금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하급 상품들이 이제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고 핵심적인 상품은 또 역시 헐리우드가 갖고 있습니다. 디즈니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정말 이것이 그냥 한 번 일어나는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어떤 전복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산업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엄청난 그 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고 고용을 창출해내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세 번째가 중요해요. 유관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노래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어서 이거 얼마 벌었냐로 따지면 안 돼요. 그거 따지면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번 연휴 때 중국에서 온 관광객 8,000명이 한국 고수부지에서 닭도리탕 파티한 거 아십니까? 네, TV에 나왔죠. 삼계탕 파티 참. 닭도리탕이 아니라. 그건 뭐 때문입니까? 태양의 후예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인들은 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걔들은 오리가 국민 조류죠. 그런데 별에서 온 그대로 중국의 젊은이 사이에 치맥이 유행을 했고 그 다음에 태양의 후예 때문에 삼계탕이 일본 애들은 좋아해요. 근데 중국 애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삼계탕을 8,000명이 했습니다. 그럼 얘들 헤엄쳐서 왔습니까? 아니죠. 비행기 타고 왔겠죠. 그럼 여기서 최소한 하루는 잤겠죠. 삼계탕 파티 하려고. 그럼 얘들이 한국에서 소비해서 창출한 이익은 태양의 후예 제작진이 10원도 갖지 못합니다. 태양의 후예 투자한 투자사가 여기에 그 중국인 관광의 이익을 얻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차원을 보자면 사실 엄청난 부가이익을 얻는 것이다. 여기 여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국가 브랜드위원회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사실 우리 선생님 혹시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예? 그래서 새 사야 돼. 부르키나파소제 냉장고 사시고 싶으세요? 예. 아니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모를 수 있다니까. 거기서도 냉장고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 사요. 아무리 싸도. 왜? 모르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제 여름 휴가를 해서 여행을 가고 싶은데 부르키나파소 가고 싶으세요? 안 갈 거예요. 왜? 모르니까. 이게 브랜드입니다. 이게 진짜로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소비자가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류는 어떻게 재평가해야 되냐면 코리아 브랜드를 범세계적으로 만드는 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이익을 본 게 뭐냐면 관광산업이에요. 저는 솔직히 한국에 여행 오는 외국인들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가 볼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볼 게 하나도 없어 사실. 뭐 볼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중국
공산당 선정국 분들을 모시고 경복궁에 예의상 경복궁 가야 되잖아. 걔들 가면 자금성 데리고 가듯이. 제가 중국에 갔을 때는 자금성 걔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분들 오니까 내가 경복궁을 데려가더니 그 식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경복궁 근영전 앞에서 궁궐이 어디 있냐요. 근영전 앞에 있는데. 아저씨 농담이라고 했는데 완전 야 이게 궁궐이냐? 뭐 이런 거죠. 그거 우리가 무슨 엄청난 산이 있고 뭐 솔직히 자연 보여줄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관광산업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들이 한국에 옛날에는 싼 쇼핑, 그다음에 목욕하러 왔어요. 이태리 타올 사러. 그래서 80년대까지만 한국에 오는 아시아 관광객들의 코스가 있어요. 이태리 타올로 때 밀어주는 모형.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수익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때 밀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그런데 지금 오는 아시아 관광객들은요 다릅니다. 쇼핑을 하는데 굉장히 문화적인 쇼핑을 하러 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그 문화산업 자체에 있던 그런 산업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너무나 익숙한 말이지만 원소스 멀티유즈다, 하나가 터지면 이 가지고 이것저것 다 팔아먹을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그렇게 보면 큰 이익은 아니에요. 전체 국가 경제 전을 보자면. 그리고 아무리 그 문화산업이 제조업에 비해서 이른바 코스트 퍼포먼스, 투자 대비 이익률이 높다고 한들 제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이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문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는 것은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고 우리를 이해시키는,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거든요. 코리아, 한국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친근하게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는데. 이것은 원 단위로, 달러 단위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입니다. 혹시 한 20년 전에 해외여행을 다니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제가 처음으로 해외 나간 게 90년대 제가 영화할 때 이제 네덜란드에 영화 때문에 갔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이 그쪽에 영화인들이니까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만나면 어디서 왔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그러면 아는 사람이 10명에 1명이야. 10명 하면 코리아 어딘지 몰라요. 이 새끼들 봐라. 우리가 올림픽을 한 지 지금 4년밖에 안 됐는데 코리아를 몰라. 그래서 야, 올림픽 한대. 그랬더니 세울 그러는 거예요. 세울은 아는데 코리아는 몰라. 그게 24년 전 유럽의 현실이었습니다. 몰라요. 그래서 이제 유럽 애들 축구를 좋아하니까 또 월드컵을 끝나는데 또 유럽에 갔는데 이때는 확실히 알겠죠. 코리아는 또 몰라요. 월드컵 했잖아 방금. 제가 월드컵 한 해 3달 뒤에 갔거든요. 그것도 이 새끼들 어떻게 하느냐면 재팬 월드컵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공식 명칭이 재팬 다시 코리아 월드컵이야. 뒤에 코리아는 빼고 그냥 얘들은 세계는 전부 다 재팬 월드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헛돈 쓴 거예요. 유럽의 그 축구 강들이 전부 다 재팬 월드컵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그때도. 근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유럽 사회의 대중들에게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알리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지성팍이에요. 박지성.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박지성 때문에 코리아를 알게 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유럽에는 삼성도 진출해 있었지만 삼성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브랜드가 코리아 거라는 것을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삼성을 일본 거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삼성은 굳이 아니야, 코리아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의심할까 봐. 왜? 아까 부르키나 파소제 냉장고 안 사겠다 그랬잖아요. 이런 반응이 나올까 봐 그냥 미필적 고의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는요, 박지성이에요. 유럽 사회에서만큼.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박지성이 연쇄살인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사면해줘야 된다, 막 이런. 그 어떤 기업, 그 어떤 단체, 그 어떤 컨텐츠보다도 굉장히 큰 역할을 박지성이 했어요. 그런데 한류는 그보다 더 무지막지하게 컸다. 왜냐하면 사하라 사막 이북의 아프리카, 이남의 아프리카를 제외한 지구 전 지역에 하물며 우리에게는 가장 멀다고 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이란 같은 중동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4년 전에 이란에서 한국 드라마 터진 거. 동의가 터졌어요. 동의가. 그 한효주 나온 거 있죠. 그래서 이란 우리하고 완전히 그때 그 이란이 완전히 그 뭐 악의 축이래 왕따 돼 가지고 모든 경제 제재 당하고 세계에서 고립됐을 때 이란 애들이 저녁마다 한국 드라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세종학당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 이거 뭐 하는 데죠? 예,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당입니다. 사실 중국의 공자 학당을 벤치마킹해서 이제 한국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나라 말을 누가 배우냐? 어? 우리말을 누가 배우냐? 어디다 써먹으려고?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한국말 배워봤자 외국인들이. 근데요, 공작당이 2005년 전까지는 전 세계에 한 30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도를 기준으로 전 세계에 약 130개 정도 생겼어요. 그리고요, 2018년이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현재 외국인들 중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연인은 약 12만 명 정도 되고요. 2018년이 되면 약 4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돈은 거의 안 들이고요. 자발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매년 평균 약 20만 명씩이 한국어를 자기들의 의지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한국어를 왜 배우냐? 한국 유학 올 것도 아닌데. 얘들이 배우는 유일한 이유는 오빠의 노래를 원으로 듣기 위해서다.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실 전혀 모르는 애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운다는 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충성도 높은 우리의 친구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돈 주고 우리가 암만 지랄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매년 우리가 몇십만 명씩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슈퍼주니어가 매년 우리 슈퍼주니어 하면 좀 한국에서는 좀 우리 별로지 않습니까? 저 솔직히 애들마다 예능 프로 나가서 바보짓 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쟤들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그 슈퍼주니어가 비행기를 딱 타고 한국의 영공을 벗어나는 순간 걔들은 신이 됩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걔들이 태국에 가잖아요. 왕실의 사람들만이 드나들 수 있는 VIP 통로로 일단 나옵니다. 그리고 걔들이 이미 월드 투어를 5차례 했어요.
근데 저번 작년에 아르헨티나 월드 투어 중에 아르헨티나 공연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마라도나 같이 생긴 애가 남자야. 마라도나 같이 생긴 애가 나와가지고 막 유창한 한국말로 막 얘기를 하는 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아르헨티나 슈퍼주니어 팬클럽 회장이래요. 진짜 생긴 마라도나 같이 생겼어. 근데 한국말 너무 잘해.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물었어요. 도대체 한국어는 어떻게 하느냐? 혹시 뭐 이렇게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한국이냐 했더니 아니 뭐 우리는 자기가 자기 뭐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는 놈도 아니에요. 부에노스아이레스도 한 2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반경 100km 안에 한국인과 관련된 사람이 아무도 없대. 근데 너 어떻게 배웠냐 했더니 혼자서 인터넷으로 독학으로 배웠대요. 오로지 슈퍼주니어의 노래를 한국말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한국말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마치 엊그제까지 여기 종로 3가에 있다가 본국에 잠시 들어간 애처럼 한국말을 해요. 이걸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우리가 입체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여전히 이런 한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무의식 중에 남아있는 대중문화에 대한 이 천시의 시각이 있어요. 그것은 역시 이게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일종의 가부장적인 유교주의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좀 잘 나가는 스타가 무슨 뭐 마약 뭐 이런 걸로 한번 걸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마치 기다려 따른 듯이 그래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 근데 우리는 마치 기다리는 듯이 그거 봐라 하고 그냥 아주 애를 생매장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문화적인 컨텐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이제 우리의 통상적인 상상력의 범위를 넘어서서 사실상 사회 전 부분에 미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이거 그 태양의 후예의 그 드라마 원작을 쓴 친구가 이번에 김원숙 작가랑 같이 공동 작업을 한 친구가 이제 저의 아주 오랜 후배예요. 그냥 진짜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 한편으로 완전히 떼돈을 벌었어. 근데 사실은 뭐 그 드라마 작가의 고려라는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김원숙이나 뭐 되지 않으면 김수현 정도 되지 않으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신인들은. 근데 얘가 돈을 한 10몇억을 벌었어요. 어디서 벌었냐면요. 중국에서 그 드라마 리메이크 판권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건 오로지 작가들한테 산 거잖아요. 이거 왜냐면 그 드라마는 제작사 끝이지만 시나리오는 작가들 끝이니까 그래서 30몇억 벌어서 둘이서 1대1로 나눴어요. 도대체 중국이 이미 태양의 한국 버전이 엄청나게 성공했는데 그것의 중국판 리메이크 버전에 대한 판권료로 이 두 명한테 30몇억을 준 거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그 드라마 제작 국가 중에서 연간 제작 편수가 제일 많은 나라, 드라마 제작국 1위가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미국? 인도?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미친 듯이 한류로 걔들이 이제 우리가 사실 중국 때문에 우리가 한류가 뜬 거잖아요. 90년대 중후반에 중국의 이상한 아줌마들이 갑자기 한국 드라마에 미치면서 아니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입 짧은 그 혀 짧은 애 그 차인표 나온 그 사랑을 그대 품 안에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그거 제작할 때 외국 사람들 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라면 좀 말이나 좀 제대로 하고 주인공 하지 뭐 이러면 쯧쯧하면서 봤는데 어차피 중국 애들이 보기에는 얘가 혀가 짧은지 아닌지 뭐 알게 뭐야. 이 한국 드라마에 그때 중국의 20대, 30대 여성 관객들이 미친 듯이 보면서 한류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전혀 예상도 하고 있지 않다가 돈벼락을 맞았죠. 그러다가 이제 대장금에서 이제 2007년도에 대장금에서 피크를 이룹니다. 근데 그때 중국이 대장금을 해서 그 자체의 돈은 우리가 얼마 못 벌었어요. 대장금으로 해서 그 당시에 MBC가 중국의 허창성 TV에 팔고 받은 돈이 15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에 드라마 한 편 15억 주고 팔았다고 막 MBC 막 완전 잔치하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 15억에 산 허창성 TV가 중국 안에서만 얼마 버는 줄 아세요? 2천억 벌었어요. 우리가 싹 빠지게 만들고 돈은 허창성 TV가 다 벌었어요. 우리 15억 벌었어요. 근데 이 대장금에 너무 중국 대륙 전체가 들썩일 때 중국 공산당이 드디어 한국 드라마 방영 제재 조치를 들어갑니다. 한국 드라마 틀지 마. 이제 이건 담당하는 건 중국 공산당 선정국이거든요. 틀지 마. 야, 우리 거 만들어. 이때부터 중국은 미친 듯이 자국 드라마 제작에 들어갔고 10년이 안 돼서 세계 드라마 1위국이 됐어요. 네. 그런데요. 그냥 놀라운 건 중국 드라마 재미가 없어. 중국 사람들도 재미없어요. 그 엄청난 돈들이 사실 그 걔들의 제작 규모나 이런 것은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게는 그냥 이렇게 약간 영화관에서 흥행이 좀 됐다면 1억 명이에요. 그냥 좀 봤네 1억 명이야. 우리는 막 1,000만 명 들고 막 완전 막 난리 블루스 치는데 그냥 그래 조금 그런 영화가 있냐 이런 1억이에요. 3억 정도 들어야 좀 흥행이 됐다 이제 이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재미가 없을까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 중국 애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요. 중국이 지금 세계 모든 학문이나 기업, 경제 이런 분야들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우리가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정도까지 산업 분야에서 세계 1위 품목이 91개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 50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이제 기술적 경쟁력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진 그 다 어디로 갔냐? 다 중국하고 인도로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한 중국인데, 중국 애들이 뭐냐면 드라마를 못 써, 대본을. 그걸 못 써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좀 한때 좀 나오다가 이렇게 화면에 사라진 애들 있죠. 이름 있다가 싹 없어진 애들이, 없어진 감독들, 촬영 감독들 다 어디 있냐면 얘들 지금 다 중국에 있어요. 그래서 추자연 같은 배우가 대표적입니다. 사실 추자연은 우리나라에 있을 때도 그렇게 스타급은 아니고 그냥 뭐 조연, 어떻게 해도 잘 안 되는 조연 이런 정도였는데, 좀 중국에서 완전히 탑으로 올랐죠. 한 몇백억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막 거의 이제 품위 유지하면서 사시고 계시죠. 감독들 처음부터 다 거기 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노하우가 없는데 어떤 결정적인 노하우가 없냐면 중국 애들이 늘 한국 와서 징징거리는 게 뭐냐면 한 페이지라도 좋으니 재밌는 이야기를 다오. 그만 갖고 오면 우리 100억 줄게. 환영. 아니 그렇게 인구도 많고 어마어마한 예술적 유산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국이 우리가 볼 때면 솔직히 우리가 본방사수한다고 보면서도 우리는 욕하잖아요. 아이씨 또
또 알고 보니까 자매야, 형제야, 막 그러면서. 그것뿐한 드라마를 못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것뿐한 드라마를. 그런데 미국 애들은 갈 수가 없어요. 일단 미국과 중국은 경쟁 관계에 있고, 다음에 지금 중국의 상황에서는 미국적인 드라마의 관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막 이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왜 제일 첨단의 미국의 문화를 안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받아들였겠어요? 자,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이제 결국 남녀 사랑 얘기잖아요. 젊은 남녀들의 다 잘생긴 남자 여자들 사랑인데 미국 애들 한국 드라마 보면 절대 이해 못하는 거였어요. 아니 둘이서 사랑을 하면 했지 왜 이 이 남자의 이모 고모가 왜 등장해가지고 어디 남의 집에 뭐 누구 자리를 엿봐 이러면서 회방을 놓는 걸 미국 애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쟤들은 뭐 모질한 애들이야? 아니 엄마가 쟤하고 사귀지 말라 그러면 안 사귀어야 돼? 이해를 못해요 걔들은. 그런데 중국에서 처음 뜬 한국 드라마가 뭐냐면요. 사랑이 뭐길래입니다. 기억나시죠? 이 꼴등이시는 분들은 47세 이상이에요 다. 젊은 분들은 이런 드라마 몰라. 이게 뭡니까? 완전히 핵가족 시대에 여전히 그 가부장적인 대가족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90년대 개혁개방 중인 중국에서 중국도 똑같은 그런 이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옮겨가는 사회적이고 가족 내의 갈등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애들이 보기에는 한국 드라마도 외국 거지만 굉장히 자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동의할 수 있는 이 내용이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자랑하는 변장술 배우들의 이 위대한 메이크업과 성형에 힘으로써 그때 이제 중국의 여자들이 왜냐면 미국 여자 배우를 보고 흉내내기는 이게 좀 문제가 있어. 일단 그 아이템이 구입이 안 돼. 예? 사라 제시카 파크가 입고 오는 신발 이걸 살 수가 없어. 예. 그런데 하이라가 한 거 요거는 짝퉁 우리 만들 수 있겠다. 이러면서 이제 한국의 여배우와 남자 배우들이 중국 젊은이들의 워너비 모델이 된 거예요. 이러한 어떤 근친성이 한류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다시 그 마지막 문제를 한번 짚어보죠. 중국은 왜 아직도 가장 돈도 엄청 있고 자본도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 많고 모든 시스템 걔들은 제가 이제 그 놈놈놈이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중국에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작자가 이제 옛날에 제가 영화할 때 같이 했던 후배인데 그런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중국에서는 영화를 찍는데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적대 씬, 영화에서는 편집에서는 잘렸는데 마적대 씬이 있는데 이걸 CG로 처리해야 되나 마냐 그렇게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니 그건 뭘 고민해요 하더니 중국 쪽 그 파트너가 다음날 3,000명을 그냥 데리고 왔대. 얘들 그냥 하루에 1,000원씩 주면 된다고. 3,000명을 데리고 온 거야. 근데 1,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얘들 먹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야 옛날 50년대 기차 씬을 찍어야 되는데 막 그랬더니 어디서 진짜 전기기관차를 다음날 몰고 오더래요. 그 걔들은 영화를 적벽대전 같은 거 찍을 때는 진짜 그 엑스트라를 10만 명씩 썼습니다. 근데 걔들 누구냐면요 군인이에요. 군인들이 그냥 10만 명이서 그냥 CG가 아니라 실제로 찍는 거예요. 10만 명을 놓고.
그런 모든 체제가 되는데 왜 드라마가 안 나? 그래서 중국에서 자체에서 만들어가지고 최근에 했던 건요, 적벽대전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의 영원한 삼국지. 왜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왜 가장 너무 어이없는, 이게 뭐 이 드라마나 영화에 뭐 이 대본이라는 게 뭐 그렇게 뭐 첨단 물리학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까? 그런 아주 뛰어난 탁월한 예술성을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보면서 비난하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걸 못 만드냐 말이지, 중국 애들이 지금. 얘들도 때 좀 타면은 만들겠죠. 근데 저는 당분간은 못 만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고요? 바로 검열 때문입니다. 중국은 알다시피 공산당 주식회사예요. 중국의 모든 것은 공산당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국 공산당이 신경 쓰는 것은 뭐냐면 대중들의 의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중문화. 그래서 아직까지 구구라고 싸우는 게 뭐예요? 중국은 아직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못 쓰는 나라예요. 다 막아놨어요. 자기들에게 중국의 어떤 체제를, 공산주의 체제를, 실제 사령은 다 생체 자본주의인데 자기들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어떤 여지에 있는 것을 지금 사실 그거예요. 그걸 막는 공산당이 더 신기해. 그걸 지금 다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민공만 3억 명입니다. 민공. 그러니까 농촌에서도 못 살아서 도시에 와서 도시에 가장 흐드런 일을 하는 가장 밑바닥 계층이요. 이 3억이에요. 얘들이 헷가닥하면 중국 자체가, 중국이라는 국가의 존폐가 위험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태양의 후예도 중국에 팔라고 중국에 동시 방영을 하기 위해서 전부, 우리 보통 드라마는 한 16부작이면 한 4, 5편 찍어놨다가 지금 방영하면서 계속 찍잖아요. 그런데 태양의 후예는 방영 첫 해 시작 2달 전에 이미 16부작을 다 찍어놨어요. 왜? 중국의 검열을 받아야 되거든. 통과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어차피 여기서 만들어서 중국 공산당이 좀 지적하는 것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안에서 자국의 드라마를 만드는 중국인들은 달라요. 얘들 한번 찍히면 끝이야. 우리는 그냥 중국 안 보면 돼. 중국 그래 안 하면 돼요. 한국의 작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작가들은 뭘 하나를 생각하기 전부터 이게 걸릴까 안 걸릴까, 이런 표현이 소용될까 안 될까, 혹시 이것을 가지고 다르게 이 사람들이 해석할까 안 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상력, 예술 창작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뻔한 드라마 한쪽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불구와 불임의 상상력의 제국으로 지금 중국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한국 드라마 뺏겨서 사서 들고 있는 거죠. 왜 안 가지? 네. 여러분은 공무원들이잖아요. 혹은 공무원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생각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고용입니다.
이제 뭐 알파고도 나오고 이제 제가 아까 예언한 거 두 개가 틀렸다라고 한 게 중에 하나가 제가 또 바둑 광이거든요. 절대 내 생애 중에는 컴퓨터가 바둑으로는 인간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그것도 이번에 우리의 이세돌 선수가 무참하게 알파고에 개박살 났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향후에 세계사를 기술할 때 이세돌이 알파고에 진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알파고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그냥 데이터를 무한대로 갖고 있어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이세돌을. 인공지능이, 이른바 AI가 진짜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동 가능하다. 그것도 인간의 판단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여기지는 바둑에까지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이미, 이거 이제 우리가 터미네이터 2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그때 진짜 SF적으로 예견되었던 상황이 이제 지금 우리 눈앞에 온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은 점점 의미 없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우리나라도 그거 보면은 왜 대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지 않습니까? 안 뽑는단 말이에요. 왜 뽑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뽑으면 망하니까 안 뽑는 거예요. 아니 뽑으면은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미쳤다고 대기업이 그 돈 떠오른 대기업이 왜 안 뽑겠어요? 뽑으면 망하니까 안 뽑는 거지. 지금 있는 애도 내가 보내야 될 판인데. 그래서 이제 이 고용이 굉장한 지금 세계적인 문제인데, 사실 이 고용의 가장 중요한 해법은요, 제가 볼 때 저는 문화산업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현재 지금 21세기로 들어온 지금 15년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문화산업만이 유일하게 고용 성장을 했어요. 제조업의 약 12배 이상의 고용 성장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문화산업은 아직까지 알파고가 못해요. 문화산업은 휴먼 베이스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입니다. 휴먼 인프라 비즈니스거든요.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그 문화산업은 우선 우리 자동차를 만들려면 공장이 있어야 돼요. 그죠? 문화산업은 컴퓨터 한 대고 그냥 사무실 책상하고 그냥 탕비실에 쓸 수 있는 그 커피 타 먹는 물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화를 통한 고용의 창출은 앞으로 사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굉장히, 이거는 사실 기업의 영역은 아니에요. 이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고, 그 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와 또한 동시에 단순히 이것을 시장의 부가가치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이제 문화복지의 차원에서 또한 창조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 예술가예요. 지금 앞으로는 어찌 보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예술가적인 창의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이제 드디어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냥 책에 써 있는 대로 그 메뉴, 여러분들 그 복무 규정에 있는 대로 하시다간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잉여 자본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 별로 필요하지 않는 자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른바 공무원의 모든 FM이 어쩌면 무너져야 될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문화산업이 실질적인 국가산업이. 2001년도에요. 미국의 수출 산업의 전통적인 1위 분야는 보잉사를 앞세운 항공산업이 미국의 전통적인 수출 1위 산업입니다. 그런데 2001년에 처음으로 1위가 바뀌어요. 미국에서. 1위가 문화산업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문화산업이 미국의 달러를 제일 많이 벌어다주는 제1위 산업으로 성장해요. 실제로 약 6%가 넘는 미국인들이 문화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단순히
야, 심심하니까 재밌자고 만드는, 이제 웃자고 즐기자는 게임이 아니게 된 거예요.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게 가장 많은 달러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첫 번째 비즈니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 영국, 뭐 일본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이제 선진국들일수록 이제 문화 산업 자체를 이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국가 산업으로 설정한 지는 이미 20년도 넘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문화 그게 산업이냐? 라는 어떤 가장 그 참 이 전근대적인 그 프레임에서 아직까지 벗어나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자꾸 이상을 눌러가지고. 결국 이제, 결국 한류를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왜 이전에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까? 자, 이전에 우리의 전통적인 미디어, 이른바 전파 매체의 미디어, TV, 라디오의 미디어는 우리가 아르헨티나에 어떻게 마케팅을 해요? 우리같이 작은 규모의 영세한 기업들이 글로벌 마케팅을 할 수가 없죠. 그 막대한 비용을. 이런 글로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세 나라뿐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밖에 없어요. 근데 영국은 이제 탈락했어요. 영국은 이제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는데 일본은 안 해요. 왜 하는 줄 아세요? 팔아먹을 게 없어서. 일본은 64년 동경 도쿄 올림픽을 유치한 이후로 온 국가가 나서서 일본 문화 산업에 글로벌 마케팅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나요?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인이 그때 빌보드 차트 1위가 1963년도에 나와요. 일본애가 부른 그 사카모토 큐라는 애가 부른 그 일본 그 음식 그 뭐지? 그 왜 소고기 이렇게 샤브샤브 말고, 예? 예? 규동 말고, 그 뭐지? 스키야키. 사카모토 큐가 부른 스키야키가요, 1963년도 빌보드 차트 1위 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일본은 어떻게든, 일본은 뭐 메이지 유신 때부터 일본의 국호가 그거잖아요. 탈아 입구. 아시아를 탈출해서 구미의 서구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 탈아 입구가 일본의 국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이들이 이제 그 상처를 극복하면서부터는 거의 전 국가적인 마케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막 정말 칸느, 뭐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 막 끊임없이 스폰서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실패해요. 애니메이션 부분에서만 약간의 성취를 남긴 뒤에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우리가 좀 일본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사실. 내가 일본인이면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발전해도 일본의 문화산업 시장이 2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시장은. 근데 우리는 뭐 일본은 완전 우습게 보잖아. 역시 뭐 만약에 여러분 라오스 애가 우리 보고 한국 족도 아니야 막 그러고 이러면 우리 기분이 좀 이상할 거 같아요. 한테 펼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디서 일본은 딱 그런 마음이에요. 일본은 세계 문화산업 시장의 19%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하나가 전 세계 시장의 5분의 1을 갖고 있다고요. 이게 일본의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자들이 그냥 내수시장만 에서만 성공을 거둬도 너무 평생 먹고 살 돈을 벌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안아가면서까지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몸부림쳐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소니가 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좀 다시 막 재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런데 한국은 어차피 내수시장이 일본의 2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 이것만으로는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없고 우리는 여전히 배고파요.
그래서 그냥 뒤질 때 뒤지더라도 무조건 새로운 신규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미디어입니다. 전통적인 어떤 그런 TV나 라디오 같은 미디어로서는 우리는 절대 자본이 딸려서 글로벌 마케팅이 불가능했는데 여기에 인터넷과 SNS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약 몇백만 명의 월급을 받지 않는 우리가 네티즌이라고 불리우는 이 열광적인 오다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 캐나다 교포인데요. 얘 개인이 만든 사이트야. 근데 거기 들어가면요. 한국의 모든 걸그룹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캐나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짤방이라는 거 아세요? 짤방? 얘는 도대체 하루 종일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의 모든 채널에 놓은 아이돌 그룹의 그 장면만 편집해가지고 사람별로 팀별로 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놨습니다. 혼자서. 그리고 그걸 다 영어로 번역해서 자막을 달아놨어요. 그냥 그걸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재밌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한 전 세계 200만 명 있어요. 물론 대부분 우리나라 애들이지만. 이런 그 새로운 어떤 매체 환경에서의 이런 자발적인 마케터들이 대중 속에서 등장함으로써 사실상 그 이전에는 절대 가능하지 않았던 굉장히 자발적인 마케팅 시장의 그 형성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의 로컬 컨텐츠가 혹은 로컬 스타가 바로 이런 새로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매체 기반을 통해서 급속한 수준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스타들이 굳이 영어를 안 해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상 같은 막 영어 해야 막 급조해서 배우고 말도 안 되는 그 영어하고 막 그래서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중문화는 이렇게 시장의 상품이면서 그리고 매스미디어의 산물이면서 또한 동시에 정신적으로는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감각적 격돌의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뻑하면 이런 같은 직장에서도 세대 차이가 나서 얘기가 안 되네. 이제 한 20년 여기 직장생활 20년 한 사람이 이제 신인 사원들하고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혹은 거꾸로 신임 사원 입장에서 꼰대들 때문에 못 살겠다 진짜. 진짜 막 50 이상은 전부 다 막 고려장을 해버리든가 해야지. 꼰대들 때문에 이제 나라가 발전을 못한다 막 이러면서 진짜 막 뒤에서 존나 쉽잖아 솔직히. 근데 바로 이 세대 간의 대립과 갈등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에너지가 가장 엄청난 폭발적인 생산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결국은 대중문화예요. 결국 대중문화가 이렇게 순식간에 폭발하고 이 문화면서 동시에 엄청난 산업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사회적인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문화를 놓고 세대가 격돌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싸워야 판이 커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화해하면요 게임이 성립이 안 됩니다. 자, 이전에는 문화는요 계급의 지표였어요. 여러분 그죠? 자본주의 시대가 되기 전에 우리가 왕조 시대는 문화는 철저히 계급에 의해서 규정이 됐습니다. 양반 계급의 문화, 평민 계급의 문화, 지배 계급의 문화, 피지배 계급의 문화로 규정됐어요. 그런데 근대로 들어오면서 자본주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공화정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계급으로 인한 문화의 규정이 무너집니다. 이제는 똑같이 심수봉의 노래를 대통령 영부인도 부르고 사북 탄관총에 몸빼 바지 입은 아줌마도 부른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앤디 워홀이 굉장히 유명한 정의를 합니다. 이게 천재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가장 쉽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대중문화는 코카콜라와 같다. 이거 진짜 굉장히 저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아니 말로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굴까? 뭐 이건희라고 칩시다. 아, 이건희는 지금 콜라를 못 마시는구나. 뭐 이재용이라 칩시다. 이재용도 코카콜라를 마실 것이고 존나 못 사는 나도 코카콜라를 마시는데 코카콜라의 내용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이전에는 왕이 마시는 음료와 일반 평민이 마시는 음료가 같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그 문화에 있어서의 그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던 문화에 있어서의 계급에 의한 분류라는 룰 자체가 무너집니다. 계급이 무너지고 난 뒤에, 계급이라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 무너지고 난 뒤에 어떤 새로운 개념이 이 자리를 채우냐면요. 그 전에는 절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세대 간의 대립이라는 이런 새로운 개념이 채워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해드리면요. 지금부터 60년 전까지는요. 60년 전 이전의 인류 사회에서는 문화에 있어서의 세대 간의 대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모든 문화는 어른들의 문화였거든요. 그것이 지배계급이든 피지배계급이든 여러분 만약에 강강술래를 피지배계급이 불렀다고 해서 강강술래의 10대 버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그냥 다 어른들의 것이야. 다 어른들의 것이고 애새끼들은 그저 자기 부모들의 문화를 모방하고 학습하면서 어른이 되어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1950년대 중반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 드디어 틴에이저라고 불리게 되는 새로운 계층이 출현합니다. 이 새끼들의 첫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와 전 달라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만히 어떻게 했겠습니까? 졸라게 팼겠죠. 밥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밥 먹은 사람들이 뭐 어째? 아버지와 전 달라요. 뭐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왜 이런 새로운 어떤 그 전까지는 자신들만의 절대적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지 못,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했던 인간이라는 10대 종이 왜 문화를 통해서 이 기성세대와의 대립과 갈등을 만들어내야 됐냐?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이들에게는 정치적인 참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10대가 투표권이 있나요? 10대가 선거에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죠. 경제적인 독립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권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유일하게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인 치안 능력, 치안권을 가질 수 없어요. 가질 수 있는 문화를 통해서 기성세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 일어나게 된 그 전쟁의 이름은 로큰롤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로큰롤은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10대 양아치들의 문화예요. 공부 못하고 왜 이 10대 양아치들이 양산하게 되었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두가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모두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명문대를 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결국 10대 문화가 나오게 된 것은 가장 결정적인 사회적 전제는요. 입시 경쟁이에요. 그 전까지 여러분 우리나라도 저는 70년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녔는데 저는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인문계 안에서요. 60명 중에서 산림대 대학 가는 애들은 어차피 20명 안 됐어요. 어차피 뭐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지금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는 지금처럼 우리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지금처럼 야 니들이 지금 태어났으면 소리는 대학도 못 가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이유가 그때는 경쟁이 헐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두가 대학을 갈 수 있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이 살인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문대학 수는 언제나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이 황폐화됩니다. 명문대학을 갈 수 있는 극소수의 엘리트와 명문대학을 가지 못하는 대다수의 낙오자들로 나뉘게 돼요. 바로 이 드롭아웃, 이 낙오자들이 이 10대 아니 나 이제 고등학생이고 17살도 안 됐는데 왜 내가 명문대학을 못 간다는 이유만 나를 왜 사회 쓰레기 버러지 취급을 하지? 우리 엄마부터. 아니 반에 1등 있으면 1등 아닌 자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왜 내가 그 1등이 아니라고 해서 왜 우리 엄마 아버지부터 나를 소돼지 취급을 하는 거야? 왜 나를 아직 난 내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너는 걸렸다 임마 라고 내 이마에 낙오자의 낙인을 찍는 건가? 이 분노가 조직되어서 나오게 된 게 부모 세대에 대한 불신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불신이 1960년대에 다다르게 되면 영국의 더 후라는 그런 밴드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Don't trust over 30s 30살 이상 먹은 놈들은 아무도 믿지 말라 라는 굉장히 극단적이고 과격한 이제 이 세대 간의 감정의 골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은 처음엔 당연히 미국의 기성세대들은 엄청난 반발을 했죠. 엄청난 전쟁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 50년대에 문화 전쟁을 합니다. 어른들과 자식들 사이에.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다 알다시피 최후의 승자는 10대들이었어요. 10대들이 드디어 1, 2차 세계대전을 모두 승전한 자기들의 아버지들을 이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로큰롤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이너리티가 드디어 문화에 있어서만 정치 경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 아무런 힘도 없는 자들이 문화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중요한 이제 헤게모니를 잡게 되었고 이 마이너리티들이 문화적인 헤게모니를 잡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중문화의 저변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들이 결국은 그래서 지금 아무리 우리 보수 세대가 늘어나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아무도 이제 나이 많은 세대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보수 세대 늘어나도 트로트 가수가 뮤직뱅크에서 1위를 하기는 앞으로도 거의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는 이미 이 10대들에 의해 10대적인 사유체제에 의해서 지배됐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로큰롤의 그 혁명이 났다면 한국에서는 이제 그로부터 15년쯤 뒤에 통기타 혁명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그 당시 언론 용어로는 청년 문화라고 불렸던 최초의 세대 분리가 시작됩니다. 미국에서는 나고자 10대들이 주축이 됐다면 한국에서는 20대 대학생 엘리트들이 주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 60년대 말 70년대 초반 세대, 이게 이른바 아침 이슬 세대죠. 이 세대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이들은 바로 해방 직후 출생자들이에요. 그래서 식민지 시대에 빚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교육받은 20세기의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그 강렬한 강대국인 서구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주의에 대한 열망이 동시에 동거했던 처음이자 마지막 세대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요즘은 많이 없었는데 대학 가면 탈춤반, 뭐 풍물반, 민요반 이런 그 동아리들이 있었잖아요. 다 이들 세대에 의해서 이때 각 전국의 대학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어떤 그 독특한 서구 문화에 대한 동경과 우리의 전통적인 민족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이 뒤섞인 혼재된 이 세대들이 새로운 대중문화에 있어서도 새로운 대안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게 돼요. 상현안에서 뭐 양희은이라든가 이장희라든가 김세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대학생이에요. 양희은이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을 때 그 사람은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새내기. 우리는 양희은도 젊은 시절이 있답니다. 예. 그때 이미 아줌마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의 음악사를 바꾸게 되는 그 노래를 발표했을 때 양희는 서강대학교 사학과 1학년이었습니다. 그냥 천지도 모르는 애야 그냥. 근데 그 사람의 그 아침 이슬에 담긴 자켓을 보면 앨범 이제 그 CD, LP 자켓을 보면요. 이미 그 자켓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해요. 남산에서 그냥 앉아서 찍었는데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커트머리에 뭐 대충 길바닥에서 사입은 듯한 그냥 남방 그리고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상복. 그 전까지 연예인이다 가수라고 하면 한복을 입었거나 아니면 반짝이 드레스에 막 볼체를 알아볼 수 없는 진한 변장,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전까지의 여자 연예인이라면 일단 사진만 보아도 뭔가 불우한 과거가 있을 것만 같은 이런 어떤 그 이미지를 주었다면 이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너무나 당당하게 내가 화장을 왜 해? 그 기존의 모든 이른바 그 기성세대적인 관습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아마추어적인 상상력들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하지만 이 한국의 통일혁명은 미국과 한국의 어떤 사회적 체제 자체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이 낙오자들의 문화였다면 이 세대혁명의 주체가 낙오자 10대였다면 한국은 20대 엘리트들이었고 그쪽이 그 혁명의 그 주제가 섹스였다면 왜냐하면 미국은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 사회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그 섹스라는 금기를 깨는 것이었다면 한국은 이른바 자유라는 사회적인 의제가 당시 통일혁명의 가장 중요한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대학생들에 의한 문화가 이들은 직업적으로 가수가 되려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때는 이제 지금 SM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인 이수만도 이제 스타로 떠오르죠. 이들이 결국은 순식간에 기존의 이른바 이미자와 나훈아로 대표되는 트로트나 패티김이나 최희준으로 대변되는 어떤 미팔군 문화 모두 기존의 기성 어른들의 문화를 다 제압하고 순식간에 문화의 주도권을 미국처럼 장악합니다. 다만 미국과 달랐던 점은 이 한국의 청년 문화는 75년에 바로 당시 유신 정부인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처절하게 개박살나고 끝난다는 점이 나는 거죠. 왜 그러한가? 이때가 한국의 대중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고비였는데요. 분기점이었는데 물론 박정희 정권은 60년대 말부터 대학가와 한국의 대학 계층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 대학생들은 이제 69년 삼선 개헌 반대부터 시작해서 교련 반대,
유신 반대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박정희 정부의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문제를 제기하고 시위로 길거리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70년대 박정희 정권은 이제 그 초법적인 이제 이른바 10월 유신, 사실상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제 영구 집권 체제로 뭐 체육관에서 지들 마음대로 대통령 뽑고 모든 권한을 그 집중시키는 이제 사실상의 총통제로 갔습니다. 이제 완전 헌정이 무너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은 뭘까요? 표현입니다. 표현.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술집에서 술 먹다가 그냥 이 나라 왜 이러는 거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술 먹다가 이 나라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다고 신고하면 잡혀갔어요. 그래서 박정희 그당 74년 이러한 이제 박정희 정권이 그래도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제 2차 1, 2차 경제개발 계획의 성공에는 경제적인 문제였는데 이 경제적인 성과마저도 75년에 들어서면서 이제 이른바 73년에 제3차 중동전이 발발하고 세계 유가가 폭등하면서 세계 자본주의의 막차를 탄 한국 경제가 치명타를 입게 돼요. 그래서 다시 경제마저도 이제 그 내일을 알 수 없게 되면서 박정희 정권의 정당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경제였던 셈이죠. 경제로 버텼는데 이 경제마저 이제 위기에 몰리게 되면서 이제 박정희 정권은 이제 거의 사실상 계엄령과 다름없는 이제 포갑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바로 그것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에 있었던 겁니다. 아니라고 노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 그런 나라로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나마 맹활을 막 시작했던 한국의 대중문화는 그 첫 단계에 이미 무참하게 군합발이 짓밟히고 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시점이 그런 식으로 청년 문화가 인위적으로 재개편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굉장히 더 빠른 시간 안에 독자적인 어떤 그런 각 부분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어떤 그런 융성을 가져왔을 줄알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뭔가가 될 것 같았는데 이것 자체가 비문화적인 강제에 의해서 붕괴함으로써 지금 중국의 예술가들이 겪고 있는 사실상의 상상력의 제한이라는 공포를 그 뒤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정권까지 약 28년간 정도의 시간 동안 한 세대죠. 박정희 정권 18년에 전두환 노태우 10년까지 하면 28년이면 약 30년이고 그의 한 세대의 시간을 우리는 허비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 한국의 이런 말을 하셨을 때 70년대, 80년대 한국의 문화의 경쟁력은 사상 최악이었습니다. 그럼 80년대 때 혹시 대학을 다니신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것 같은데 그때 남자들이요, 남학생들이 80년대 대학 다니신 분들이 나 오늘 한국 영화 보러 간다 그러면 여학생들로부터 완전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한국 영화를 뭐라 그러냐면 방화라고 했어요. 방화. 한국 영화는 전부 다 호스티스 물 아니면 뭐 뼈살이 타는 밤, 뭐 뻐꾸기 뭐 밤에도 울었다 뭐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본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거는 아주 저질이다는 얘기가 동의어였습니다. 정말 가장 처참한 그 밑바닥을 헤매게 되죠. 아무런 문화적 만들어진 지 200년밖에 안 되는 문화적 정통성이라고는 사실상 없는 백인 사회에서도 사실상 적자라고 볼 수가 없는 미국이 20세기에 와서
세계 문화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가장 결정적인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바로 이주민들의 서로 상이한 문화적 전통을 가진 타자들의 국가잖아요. 미국은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타자인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차이들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으면 하물며 국가 자체 국호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잖아요. 얼마나 유나이티드가 안 되면 국호에 유나이티드라고 써야 되겠어요. 유나이티드가 될 수 없는 이 구성원들이야. 그래서 이 유나이티드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1조가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 헌법 1조는 아시죠? 응? 우리나라 헌법 1조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우리나라 헌법 1조는 1조 1항과 1조 2항으로 되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1조 1항이고 1조 2항은 대한민국 권력은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아? 근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공화정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헌법 1조에 썼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헌법, 연방헌법 1조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 공화정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방수정법 제1조는요. Freedom of Speech, 표현의 자유에 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는 아무리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헌법 1조에다가 박아놨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는요. 헌법 몇 조 있냐면요. 20조나 가야만 날 수 있습니다. 한 20문제로 20문제로 중요하다는 얘기지. 표현의 자유가 헌법 1조인 나라가 갖고 있는 그 부가적인 결과물이 미국을 20세기에 와서 가장 막강한 문화산업의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오페라 같은 거 한 편도 만들 능력이 없던 나라가 그들은 오페라를 만들지 못한 대신에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영화 미국인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영화를 만드는 건 프랑스인들입니다. 영화를 만드는 건 프랑스인들이에요. 루미에르 형제가 1895년에 영화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영화하면 다 미국 거라고 생각해요. 왠 줄 아세요? 1930년대 들어와서 유럽의 영화 작가들은요, 영화가 예술일까 아닐까 가지고 막 논쟁하고 있었어요. 그럼 논쟁을 왜 해? 그때 미국은 그냥 1년에 수백 편씩 그냥 막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의 극장을 미국 영화가 다 쓸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극장을 하나 갖고 있다 칩시다. 극장주라고 쳐요. 극장주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뭔지 아세요? 야, 극장주는 그게 많이 들어야 수입이 들잖아요. 자, 극장주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영상이 짧은 영화 아닙니다. 재밌는 영화면 좋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관객이 많이 오는 영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네? 다 아니고요. 아닙니다. 19금 영화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극장을 정량하게 되면 다음날 알게 되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모든 극장주가 좋아하는 영화는요. 신작이에요. 신작. 막 나온 영화 제일 좋아합니다. 왠 줄 아세요? 아무리 천만 영화라도요. 다 봤어. 뒤로 가면은 이 객석 점유율이 확 떨어집니다. 아무리 30만으로 끝나는 영화는요. 첫날은 꽉 찹니다. 그러니까 모든 극장주에 꾸면 매일 신편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 들고 버리게.
왜냐면 극장주는 이게 재미있는 영화 관심 없어요. 이게 예술적인 영화 관심 없어요. 매일 가득 차는 영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극장주가 원하는 영화는 뭐냐면 뭘 만들어도 상관없어. 자주 계속 신상을 공급해주는 영화사를 좋아합니다. 미국 애들은 그걸 했어요. 뭐 여기서 뭔 예술성을 따져. 막 만들어 그냥. 그래서 유럽의 모든 극장주들이 어느 날 1935년도 돼서 보니까 프랑스에 뭐 얼마나 훌륭한 영화 감독들이 있었게요. 근데 걔들은 영화 한 편 보려면 몇 년 기다려야 돼. 근데 미국 감독들은 막 한 일주일에 한 편씩 만들어내요. 계속 새로운 필름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국의 감독들도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생산력이 왜 가능했는가? 미국 애들이 갑자기 어느 날 벼락 맞아가지고 가능한가? 아니에요. 미국이 문화의 20세기의 강대국이 된 두 번째 이유는요. 1926년 미국 상원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법 때문입니다. 바로 영상 및 음반 산업 진흥을 위한 당시 상무부 장관이었던 허버트 후보가 제출한 그 보고서 12권짜리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뭐냐면 미국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은요 문화부가 없어요. 미국 정부에는 문화부가 없습니다. 미국 문화부 장관이라고 하면 그 생각 사기꾼이야. 미국은 문화부가 없으니까. 미국은 문화를 누가 관장하느냐면 상무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문화를 장사로 본 놈들이에요. 그래서 장사로 봤을 뿐만 아니라 이미 1926년에 상무부 장관이었던 허버트 후보는 문화에 대해서 진짜 X도 모르는 놈인데 이놈이 뭘 내느냐면 어떤 법안을 내냐면 문화는 국가 산업이다. 국가가 육성해야 되는 산업이다. 이건 마치 미사일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항구를 만들고 경유회사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산업이다. 미국이 세계 헤게모니를 가지기 위해선 미사일만큼이나 문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 정부, 연방 정부가 이 문화를 만드는 데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원해야 된다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미국의 영화 산업의 기지가 헐리우드에 있는 줄 아세요? 네? 왜 뉴욕 같은 대도시에 있지 않고 왜 사막에 있습니까? 이때 이 정책 때문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의 영화 제작. 그래서 1년에 감독 한 명이 50편씩 찍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예 그냥 딱 공장을 만들어놨거든요. 영화를 찍는 공장을. 왜 헐리우드에 LA 북서부 사막에다가 영화 단지를 만들었냐면요. 지금도 아무리 컴퓨터 그래픽이고 CG고 지랄이고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를 찍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니에요. 돈 있어도 이거 없으면 영화 못 찍어. 뭘까요? 세트요? 세트 없어도 찍을 수 있지. 빛이 없으면 영화를 못 찍습니다. 빛이 없으면 영화를 못 찍어요. 여러분, 낮에 밤신을 찍을 수는 있어요. 이걸 데이 포 나이트라고 그럽니다. 낮에 밤신을 찍어요. 밤에 낮신은 아직도 못 찍습니다. 맑은 날에 비 오는 신을 찍을 수 있어요. 살수사 뿌려가서. 아직도 CG가 아무리 발전해도요, 비 오는 날, 맑은 날 신을 찍을 수 없어요. 이게 만약에 맑은 날 신인데 오늘 비가 오잖아요. 촬영 못 해. 하루 쉬어야 돼요. 그래서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배우도 아니고 세트도 아니고 빛이에요. 가장 센 광량의 빛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곳, 사막이잖아요. 그런데 1년 내내 비가 안 오거든. 그리고 햇빛이 굉장히 따갑거든요. 그래서 그건 연방 정부가 지원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찍어. 내용 관심 없어. 그냥 무조건 찍으면 돼.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그냥 그 양에 짓눌려 가지고 우리 영화만을 보게 해.
이것이 지금 미국의 이건 이제 우리 제식으로 말하면 양떼기, 자본주의적인 물량 공세예요. 미국인들은요 태어나서 미국 영화의 미국 영화 시장 점유율은 99%예요. 이것이 미국을 불행으로 이끌게 됩니다. 내가 미국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미국 영화만 보다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 중심주의적인 오만이 자기들의 국가 자체가 타자에 대한 차이를 승인하는 것으로 시작해놓고 이제는 자기들과는 다른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이 미국이라는 제국이 오래 못 갈 수밖에 없는 하나에 있거든요. 제국의 조건은 관용입니다. 모두를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제국의 헤게모니가 유지되는 거죠. 근데 지들 것만 바라보고 자라는 애들이 도대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부작용을 낳긴 했지만 결국 이 미국의 문화 산업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조건은 표현의 자유와 그리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앞으로 미래는 여러분들한테 한국의 미래는 여러분들한테 달렸단 말이 이런 뜻입니다. 그런 공무원들 때문이었어요. 미국이 갑자기 그에 따라서 뭐 갑자기 뭐 영화인들이 많이 배출되고 막 갑자기 창작률이 막 고조됐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런 인식을 바꾸는 그래서 미국은 문화를 인간의 교양이 아니라 산업이자 비즈니스로 본 인류 최초의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비즈니스로 밀어붙여서 세계의 헤게모니를 가지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또 한국적인 어떤 이런 조건 속에서 이제 드디어 한류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부상했어요. 이것은 사실은 20세기 이후로 가장 획기적인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놓고도 별로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요. 전체 세계적인 100년간의 지난 세계 문화사의 차원을 본다면 이런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이런 사례는 거의 보기 드문 획기적인 사례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우리한테 남는 문제는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비관적입니다. 근데 앞에 제 예측이 다 틀렸듯이 이 예측도 틀리길 바라요. 왜 비관적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미국 흉내를 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봤자 아까도 말했지만 일본의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틈인가요? 이런 의사제국주의, 마치 새끼 제국주의 국가인 양 한다는 거지. 우리나라의 JYP가 아니 JYJ 같은 애들이 칠레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칠레의 신이야. 우리 시아 준수는. 그냥 시아 준수라고 하면 안 되지. 김준수라고 해야지. 근데 여러분 칠레 노래 두 곡 이상 아는 분 손들어 보세요. 네? 여러분 칠레 있잖아요. 칠레의 음악은 우리가 갖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칠레 노래 두 곡 이상, 칠레 가수 2명 이상 아는 사람 있으면 제가 성을 가겠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표정들을 보아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문화는 왜 사실 돈 받고 파는 거면서 거래라고 하지 않고 교류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무리 이게 돈으로 장사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감정이 섞여 있거든요. 냉장고를 파는 거와 다릅니다. 우리가 칠레에 팔아 먹었으면 우리가 칠레에서 아는 거라고는 홍하고 와인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칠레에 이런 것을 팔아 먹어서 우리가 강해지려면 미국처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미국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칠레에 이만큼 팔아 먹었으면 억지로라도 칠레에 대해서
아는 척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것도 참 좋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식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게 되는 겁니다. 야, 우리는 스타드 먹고 잘났으니까 우리 거나 사서 먹어. 빈정상하죠. 우리가 지난 20년간 중국에 그렇게 팔아먹었습니다. 드라마를. 중국에도 스타가 있고 드라마가 있어요. 지금 세계 1위국입니다. 근데 나는 우리나라 문화부 없어져야 된다 봅니다. 문화부 공무원들한테 죄송한데요. 이것들이 있어가지고 되는 게 없어요. 문화부 공무원이랑 월급 좀 받아 먹으려면 중국에 지금 어떤 드라마가 히트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드라마 하나쯤은 우리는 KBS라는 공영방송을 가진 나라잖아요. 시청률이 0.1%는 오더라도 중국 드라마를 좀 시간대 새벽 1시라도 좋은데 틀어줘야 됩니다. 조선일보가 거기 스타 인터뷰 좀 해야 됩니다. 비행기 1시간만 타면 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큰 시장한테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 이상한 그 작두로 대가리 자르는 그 뭐지 그 호청천 다음으로 중국 드라마 본 사람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 네? 요즘요? 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 드라마는 중국 CCTV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KBS는 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왜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 금수 주체를 내는 배경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공무원이면. 그때 2007년도에 우리가 막 휩쓸 때 ITV라는 쪼매난 케이블 TV가 중국 드라마를 하나 반영을 했어요. 그 아무도 몰라 그 채널을. 그러니까 시청률이 애국가보다 더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2회 방영하다 그냥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워낙 변두리 채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중앙부처의 공무원조차도. 알 리가 없지. 이 바닥에 있는 사람도 몰랐으니까. 근데 중국 공산당 선진국이 그걸 알았습니다. 굉장히 분노했어요. 야, 우리는 지들 드라마로 깔아주는데, 야, 이것들은 드라마 시작해서 시청률 난다고 이해하고 끊어버려. 야, 우리도 다 끊어. 그때 폭탄 맞은 게 궁 같은 드라마 있죠. 막 팔라 그러다가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한때 완전히 한국 드라마 시장 완전히 졌다는 적이 있어요. 왜냐면 다 중국 보고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제작을 했는데 이거 그래야 예의거든요. 중국같이 큰 나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형식적인 것이라고 그칠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팔아 처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민간 기업이 그런 걸 왜 해요? 할 수도 없지. 돈도 안 되는데. 이런 걸 하라고 공무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고가 이제 앞으로 정말 한국의 지방 그 공직자들의 수준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세계 1961년도에 대한민국의 수출 총액은 100만 불이 안 됐습니다. 세계 끝에서 세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55년 만에 지금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뭐 OECD에서도 12번째, 13번째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세계 탑5를 제치고 이제 세계 탑5 안으로 지금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 7위, 8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더 뛰면 한 탑5 안에 들어갑니다. 문화 쪽의 영역에 있어서는. 여기서 이제 점점 다른 기업, 산업들은 좀 무너지고 있는데 어떤 우리의 미래 산업으로서의 어떤 이 분야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보다 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